우리가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안 배웠던 것들 좀 이제 메꾸면서 좀 가볼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책을 안 가져오셨을 테니까 제가 책 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넘어왔던 것 중에 좀 확정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안 가르치기는 좀 애매해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요. 이거 제가 계정을 앞두고 있어서 애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 근데 그렇다고 아예 안 배우고 가기는 조금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정대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계정대체라는 게 뭔지부터 가볍게 좀 이제 말씀을 드려가면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이거 의의가요, 이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투자부동산을 쓰던 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 있죠. 혹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것을 투자부동산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야. 맞죠? 즉, 혹은 역의 경우도 성립하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원칙적으로는 투자부동산을 쓸 거였어. 근데 이거를 내가 쓰거나 판매용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투자부동산이 유형자산이 되거나 재고자산이 되거나 할 거 아니야. 또 반대로 판매용으로 갖고 있었던 재고자산인데 이거를 그냥 빌려주는 목적으로 바꿔버린 거야. 투자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쓰자라고 해서 유형자산이 될 수도 있겠지. 이런 것들을 계정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계정대체는요, 원칙적으로는요, 이렇게 돼야 돼요. 선대체 후평가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해볼게요. 요것을 케이스를 좀 들 건데요. 만약에 재고자산이요, 투자부동산에, 자, 투자부동산은 두 가지가 있었죠.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시가평가를 한다, 안 한다로 두 가지로 나눴었잖아. 기억나? 자, 그랬을 때, 원가 모형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면은, 자, 예시로, 숫자를 예시로 들어가면서 하자. 자, 우리가 만약에 기존에 원래 있던 자산이요. 자산의 장부가가 1,000원짜리였어. 근데 이게 대체일의 공정가치가요. 1,500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장부상은 1,000원짜리인데 얘를 바꾸는 날의 시가가 1,500원이었던 거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건데요. 자, 재고자산을 만약에 투자부동산으로 바뀌어. 그러면 뭐라고? 선대체 후평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대체부터 먼저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 투자부동산이 생겨요. 1,000원짜리가. 그리고 재고자산이 없어지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후평가하는 거야. 평가하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재고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투자부동산이 뭐야? 원가 모형. 그럼 얘는 시가평가 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면 돼요. 끝. 아시겠나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요렇게 바뀌었다고 해보자. 재고자산이요, 투자부동산으로 바뀌어요. 근데 얘가 공정가치 모형이야. 이렇게 바뀐다면, 자, 첫 번째, 대체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대체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부동산이 1,000원짜리가 생기면서 재고자산 1,000원짜리가 없어지죠. 그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투자부동산, 우리가 1,000원짜리로 받은 투자부동산, 얘 시가평가 하는 애, 안 하는 애야? 하는 애지. 그러면 그때 시가평가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평가이익 500원 이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 이 평가이익은 투자부동산은 시가평가를 할 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니까 당기손익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야. 던지는 거야. 그 받은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자, 근데 세 번째. 유형자산 원가 모형이요. 투자부동산이요.
이렇게 바뀌어요.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첫 번째, 대체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체하는 거야. 그래서 차변에 투자부동산, 아니, 이제 유형자산이 생기는 거죠. 1,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투자부동산. 이렇게 없어지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유형자산 시가평가 하는 애잖아. 그러면 500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재평가 인력은 이렇게 적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예외가 하나가 있는 게 유형자산으로 변동이 될 때야. 변동이 될 텐데 잠깐만. 아니다. 요것부터 하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유형자산이요. 유형자산에 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바뀔 때는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바뀐다면, 자, 일단은 유형자산이 두 가지 모형이 있잖아. 첫 번째가 원가 모형, 두 번째가 재평가 모형. 맞죠? 자, 원가 모형, 유형자산이 원가 모형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요. 첫 번째로요. 선대치를 하는 거예요. 대체를 해요. 그러면 차변에 투자로 바뀌는 거죠. 투자로 바뀌고 유형자산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투자부동산이요. 뭐든 간에 무조건 평가해줘야 돼요. 원가 모형이든 재평가 아니 공정가치 모형이든 무조건 평가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얘가 원가든 재평가든 무조건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원가 모형 때. 그래서 얘가 공정가치 모형이든 어쨌든 평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당기 손익 500원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고요. 원가 모형은 사실 투자부동산을 받아도 평가 안 하잖아. 근데 해야 된다고. 유형자산이 바뀌었을 때.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게 개정안이야. 이게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거고요. 개정 전 내용은요. 개정 전에는 이거 평가 안 해요. 지금 이게 두 개가 맞물려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못 하는 거야. 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 바뀌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일단은 아직 이게 올라가 있는 계류전 상태니까 평가 안 하는 걸로 일단 보시죠. 아시겠죠? 평가 안 하는 걸로 보시죠. 근데 평가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부동산의 원가 모형일 때 말이야. 근데 투자부동산이 공정가치 모형이라면 이때는 평가해야지. 그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난 개정안도 뭐 이거 다 얘기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이요. 투자부동산 원가나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뀔 때예요. 요건데요. 여기는 사실 개정안은 없거든? 얘는 원래 이거야. 자, 이때는 원래는 우리가 선대체 후평가였잖아. 근데 얘는 선평가 후대체예요. 선평가 후대체로 봐요. 그래서 얘는 먼저 유형자산부터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형이 500원 높아지고요. 재평가 인형으로 5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체시키는 거예요. 요렇게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렇게 바뀔 때는 선평가 후대체다. 그래서 얘가 사실 원래 예외 상황이었거든? 근데 요거는 다 똑같았었어, 사실. 다 똑같았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갖고 제가 강의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일단은 요쪽으로 알아두자. 뭐 시험이 당장 내일 모레니까 내일 모레까지 바뀌진 않겠지. 그래서 근데 개정 전에는 요렇게.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여러분들 이것도요. 그냥 선평가 후대체, 아니 선대체 후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얘만 선평가 후대체야.
아시겠죠?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조금 쉬워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도 쉽게 가르치고 싶은데 내용이 이런 걸 어떻게 다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부동산의 계정 대체 요거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강의하지 않았던 게요. 금융자산의 제거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릴 건데 오늘이 6월 자, 금융자산의 제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요거는 자,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 금융자산의 제거는요. 사실 판단하기가 실질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봐봐. 우리가 유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거, 사실 무형 자산은 거의 없는데,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건 등기 제도가 있죠. 등기가 넘어가면 팔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금융 자산은 제가 만약에 이분한테 갑자기 제 카드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나 이 카드 판 거야? 몰라. 맞죠? 이분한테 잠깐만요. 카드 잠깐만 들고 계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혹은 커피 4개 줬어. 그리고 야, 내 카드를 긁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로 카드를 팔았을 수도 있죠. 그냥 단순히 이 행위를 봐서 모르는 거라고. 그러면 대체 언제 제거를 해야 되냐 라는 거를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금융자산 제거를 판단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요. 첫 번째 이거요. 금융자산의 현금으로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가 양도됐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 외상외출금이 있는데 이제 이 외상외출금을 이분이 받는데요. 그러면 이건 나 외상외출금을 이분한테 팔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현금 흐름이 양도가 됐냐를 묻는 거예요. 예, 이해가세요? 그래서 양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가자. 즉 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는가를 묻는 거야. 그러면 라고 얘기하면 네 거 아니네. 없애. 라고 하는 거라고요. 맞죠? 근데 이 자산의 권리에 대해서 권리가 소멸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 나도 받을 수는 있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권리 양도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받을 수 있을 걸인데 이거 양도할 거야? 라고 묻는 거야. 그랬을 때 응! 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야. 이거는 보실 필요 없어. 그래서 응! 이라고 얘기하면은 유형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가? 라고 물어봐요. 즉 이거 현금 네가 이제 못 받게 된 거야? 이분이 받게 된 거야? 이 카드 이 하나의 카드를 이분이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응! 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 카드 네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거야. 즉 유형과 보상이 이전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응! 이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제거해야죠. 그렇죠? 근데 아니라고 만약에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네 카드야? 다시 물어보는 거야. 이거 저분이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응이라고 하면 제거했는데 아니? 라고 얘기하면 그럼 네 거야? 라고 다시 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랬을 때 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내 거죠. 자산을 계속 인식해야죠. 근데 내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네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거야. 엄마 카드. 네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니? 엄마 카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네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응! 이라고 하면 엄마가 만약에 30만원까지 마음대로 쓰래. 그럼 30만원까지는 내 거라는 거야. 근데 마음대로 못 써. 맨날 전화해야 돼. 그러면 내 거 아니죠. 엄마 카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이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양도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응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판단해 나가시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되게 쉽거든? 근데 말로 하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처음에 현금흐름 양도를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 양도 후에 유형과 보상을 판단해요. 그 다음에 통제 요건을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충족하면은 우리가 제거를 하거나 인식을 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요거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로 자산을 인식한 요게 엄마 카드 30만원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30만원까지는 내 자산이야. 그리고 얘가 뭐라고 그러면 지속적 관여자산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 제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우리가 좀 배웠으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험 문제에서 어디야? 자, 요것도 얘기가 나와요. 이제 금융부채하고 지분상품을 구분한다 라는 거야.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게. 지분상품은요, 지분상품과 금융부채를 구별하는 건, 부채는요 요거예요. 요거를 부채라고 그래. 자본은요 요거야. 크게 분류가 이렇다고. 자, 여러분들 자본은 뭐야? 투자받은 금액이야. 투자받은 금액은 내가 망하면 안 갚아도 돼요. 맞죠? 근데 빌린 돈은 어떻게 보면 갚아야지. 무조건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그래서 이 안 갚아도 되는 돈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투자를 받을 때는 이런 거 얘기하잖아. 투자를 받을 때는 야, 얼마를 나한테 투자해 줄 거야? 금액을 확정지어 놓는다고. 그래서 보통 자본과 관련된 건요, 이게 있어야 돼요. 확정 금액과 확정 수량이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확정은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됐다, 혹은 둘 다 안 됐다라고 하면 금융부채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이 값만 잡고 계시면 돼. 다시, 확정 수량과 확정 금액이 있을 때는 자본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흔들려고 그러면 부채야.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를 하나 풀어줄게요. 어딨지? 기억이 안 나. 이게 유기책이 아니었나? 아,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요거 33번 한번 읽어봐봐. 이게 이제 슬슬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여기서 지분상품, 즉 자본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자, 1번 손 들어봐. 이건 지금 배웠잖아. 틀려도 되지. 2번, 3번, 4번. 자, 3번이에요, 답은. 3번인데, 자, 제가 지분상품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요, 확정 금액과, 확정 수량과 확정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요거 보자. 여러분들 1, 2번은 고르시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건데, 100억의 가치가 있는 지분상품을 인도할게요. 자, 요거는 금액은 확정됐어. 근데 몇 주 줄 건데? 수량이 안 나왔어. 맞죠? 그래서 얘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요. 100kg의 금액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에 상응하는 지분상품 인도할게요. 이게 얼만데? 금액이 몰라. 그냥 금값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 맞죠? 그 다음에, 그만큼 몇 주를 줄 건데, 수량도 안 나왔어요. 맞죠? 이거는 부채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100억의 사채, 금액 정해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1만 주, 수량 정해줬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확정 수량과 확정 금액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4번이요. 공모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공모가액이 얼마 모이줘야 돼? 금액이 아직 정해진 게 아니야. 근데 수량은 만주로 정해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금액이 없어서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수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지분상품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을 산 것을 우린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자, 그러면 이런 금융자산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자.
자, 금융자산이요. 요게 금융자산이래요.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가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건 당좌자산과 투자자산을 합친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맞지? 자, 하나씩 보자. 현금. 당좌자산이죠. 맞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다른 회사의 주식. 당좌자산이지. 맞죠?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자, 유리한 조건이야. 유리한 조건에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물체를 교환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거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뭘까? 외상매출금. 맞잖아. 그쵸? 자, 거래 상대방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쵸?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돈 줘. 이러면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정하는 거야.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유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자신의 지분 상품으로 결제될 수 있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수취할이야. 수취할 자기지분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 상품이요. 그렇죠? 자, 이거 뭐야? 이거 사온 거야. 금융부채 사왔을 때. 맞죠? 금융부채 사왔을 때는 나한테는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확정 수량 자기지분 상품을 확정 금액에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 상품이야. 그것도 이거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한 입장에서 부채가 되고 사온 사람 입장에서 자산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정 수량의 지분 상품과 확정 금액의 현금 등을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결제될 수 있는 파생 상품 외의 방법 말고 그거는 여기 들어가 있지. 자본이니까. 말했잖아. 확정 수량과 확정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자본이라고. 자본이 사왔으면 우리는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이 되는 거야. 맞잖아. 그거는 2번에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그 방법 외의 것들을 사왔다면 금융부채를 사온 거니까 이렇게 4번에 명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요거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융자산에서 하나 안 하고 넘어갔던 게 어딨냐? 요 재분류거든요. 재분류인데 여러분들 요거는요.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좀 알고 가자. 이거 아마 문제에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도 AC 금융자산이나 FVOCI 금융자산이요. FVPL로 변할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좀 알고 계시자. 아시겠죠? 응.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긴 하거든? 나 잘해, 이거. 나 잘해. 나 잘하는데, 나 이거 시험 문제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어요. 잘하는데, 이게 내용도 복잡하고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핵심 키워드만 좀 알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금융자산을 얘기한 김에 금융자산 문제 조금만 풀고 갈 건데요. 18번, 24번, 31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사 문제 좀 풀고 갈 건데요. 본서에 18번 질문 들어온 거 있고요. 18번, 그 다음에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자, X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회사채를 취득하고요. FVOCI 금융자산으로 구분을 했대요. 그랬을 때 얘를 X년 1월 1일에 처분한다면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처분 쪽 얘기가 나오면 항상 취득원가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치한 금액을 이미 줘버린다고. 그러면 지금 X년 초에 우리가 사온 FVOCI의 금액은요.
자, 금액은요, 지금 885,839죠. 그쵸? 근데 지금 X1년도 말까지 우리가 다시 상각을 해줘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X1년도 말까지 상각을 하면요, 자, 나요. 얼마의 이자를 받고 싶어요? 유효이자의 시장이자요. 즉 15%만큼 이자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러면 885839에 15% 132 87 반올리면 6만 875라고 하죠. 875만큼 이자를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실제로 받은 이자는 액면금액 곱하기 표시이자율이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10만원만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 X1년 동안의 FVOCI 금액은요, 이렇게 하면은 918714 정도가 된다고요. 자, 얘를 지금 X1년 초, X1년 말, X2년 초 똑같은 때잖아. 얘를 얼마에 처분을 했대? 99만원에. 그러면 나요, 대충 한 91만 8천원짜리를 99만원을 처분한 거 아니야. 이익 받겠죠? 얼마나 이익 받겠어? 요만큼 이익 받겠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FVOCI니까 평가해야죠. 라고 얘기하는데, 평가하기 전에 이미 팔아버려. 그러니까 평가를 취소하고 다시 판다고. 그래서 평가 공정가치의 의미가 없어요. 처분할 때는. 이해 가시나요? 그냥 삼각한 거 그대로 파시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 평가를 98만원까지 해도 어차피 이렇게 평가했어도 다시 취소돼서 이렇게 다시 판다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답은 요게 된다는 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몇 번이었지? 24번. 자, 이 문제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렇게 실제로요, 이제 현가계수를 안 줄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건 우리가 구해야지. 그렇죠? 구해보면요. 자, 일단 취득과 관련해서 유출된 현금으로 취득원가 얼마냐? 이거 묻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 이사채를 산다면요. 지금 기대되는 현금이 어떻게 돼요? 이거 2년도일 텐데. 자, X1년 말에요. X2년 말 이렇게 있었을 때 X1년 말에는 우리 액면 금액이 12%만큼 이자를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2,400. 그 다음에 여기도 2,400.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은 2억 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뭘로 할인하면 돼? 뭘로 할인하면 돼?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1.08 하고 얘네를 나누기 1.08 두 번 하면 되죠. 이제 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이해 가시나요? 맞잖아. 현가계수 이렇게 구해간 거잖아.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24, 266, 118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취득 부대 비용이 발생을 했지. 여기서 수수료가 발생을 했으니까 요거 액면 금액이 0.5% 하면 100만 원이 된다고요. 그럼 이 금액 더해줘서 이렇게 4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나는 이거 계산 안 했거든. 나 이거 계산 안 하고 그냥 4번 찍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봐봐. 액면이자가 몇 %야? 시장 이자율은 요만큼이잖아. 나 좋은 거 산 거야? 나쁜 거 산 거야? 좋은 거 산 거죠. 그러면 비싸게 줬어야지, 액면 금액보다. 맞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가 붙어있어? 수수료 100만원 붙어있잖아. 이 두 차이가 딱 100만원 차이야. 그럼 얘가 크겠지 무조건. 맞잖아. 이렇게 풀면 돼요. 재경관리사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금융자산에 문제가 나오면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습관은 있어야지. 그래야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다음에 31번. 이거는 상각에 대한 문제죠. 상각에 대한 문제인데,
자, 지금 X1년 초에 AC 금융자산으로 950 266만큼 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X1년 초, X1년 말, X2년 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이때가 950 266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생각해야죠. 얘 이렇게 95만원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몇 퍼센트 이자를 받고 싶어 했어요? 유효이자의 시장이자의 10%만큼. 그러면 950 26만큼 이자를 받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받은 이자는 액면 금액의 표시이자 얼만큼? 8만원만 받았겠죠. 그러면 우리 X1년도 말에 이자 수익의 금액, AC 금융자산의 금액은요, 1502로 가면은, 965, 293, 292,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요것에 이제 얘를 1년 더 생각을 해줘야지. 지금 X1년도 말에 이자 수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그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렇죠? 요것의 10% 금액은 대충 요 정도 되겠네요. 3번 되겠네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요렇게 푸는 문제였다. 라는 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투자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투자부동산도 보고 왔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에서 9번, 10번. 요거 책에 답이 몇 번인 것 같더라. 자, 일단은 9번은 계정대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계정대체 오늘 배웠으니까 이거 한번 풀어볼래? 9번? 답이 뭐 하나 잘못 나온 게 있는데. 아니네. 자, 이거 답 뭐예요? 자, 여기 계정력 문구라서 그런데, 일단 1번부터 얘기할게. 이거는, 이거잖아. 하나씩 얘기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장부가가 원래 1,000원짜리고요. 대체일의 공정가가 1,200원이라고 해볼게. 자, 그랬을 때, 1번, 보기 1번을 보면요. 보기 1번은 원가 모형의 임대수익 목적의 건물을 자가 사용으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면 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투자부동산 원가 모형을요. 유형자산으로 바꾸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거요. 대체부터 해야죠. 그렇죠? 자, 대체를 해요. 그러면 유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투자부동산 이게 없어지죠. 그 다음에 후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게 그 원가 모형인지 이게 나오진 않았어. 근데 만약에 원가 모형이라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 그래서 이게 평가를 하면요. 개정 전 내용이니까 이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 우리가 개정 대체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안 써놨네 내가.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원가 모형이면 그냥 선대치 후평가잖아. 그쵸? 그러면 숫자 안 드리고 하자. 자, 선대치 후평가니까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이라면 얘도 평가하진 않는 거죠. 그대로 끝나는 거죠. 별도의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2번 봐봐. 2번 보면은 공정가치 모형의 건물, 임대수익 목적 건물이래.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야.
자, 얘를요, 유형자산으로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대체 시점에 발생한, 차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또 안 써놨네. 자, 요거 보자. 얘가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투자부동산은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으로 구분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선대체 후평가해야죠. 그러면 문구를 읽어보면요. 투자부동산의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으로 대체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재평가 차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맞는 말이잖아. 아니지. 아니지. 얘들아, 공정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자, 우리 유형자산 평가 어떻게 했어? 오르면 자본, 떨어지면 비용. 반대같이 있던 근본적 상계라고 얘기했잖아. 떨어졌을 땐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에요. 단기 손익처럼 인식하는 거야. 그냥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고 나왔으면 되는데 재평가 차익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된다고 해서 틀린 문장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구야. 이해 안 가? 자, 우리 봐봐. 투자부동산의 재평가 모형으로 바꿔요. 그러면 바뀐 유형자산처럼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거잖아, 평가를. 그러면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어떻게 써요? 오르면 자본, 떨어지면 비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구에서는 이렇게 대체되면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기타 포괄 손익이래. 우리 떨어졌을 땐 비용으로 인식했었잖아. 무조건이 아니라고. 그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문장이에요. 어렵지? 이거 어려운 문장이야.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뭐 요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조금 어려운 문장이었다. 자, 그다음에 20번이요. X 치세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지금 이 문장이. 그래서 이거는 안 풀게요. 괜히 풀면은 더 머리 아파질 것 같고, 문제가 나온다면 계정대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9번을 말문제식으로 좀 나올 거야.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거야. 자, 그래서 투자부동산 좀 얘기는 뭐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질문이 들어온 건 아닌데 이거는 보고 가야 돼. 자, 건설계약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요. 자, 요거는 제가 아예 안 보고 왔거든요. 아예 안 보고 왔는데, 자, 우리 건설계약 오랜만에 좀 한번 해보자. 건설계약이요. 만약에 계약금액이요. 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좀 쉽게 갈게. 그냥 기본형으로 갈게. 이렇게 있었을 때 그냥 총예상은 꺼져.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요. 우리 요것 좀 한번 얘기해보자. 나 여기 뭐 쓸지 알겠죠, 이제. 자, 첫 번째로 진행률, 그 다음에 누적 수익, 누적 원가, 누적 이익, 그 다음에 단기 수익, 단기 원가, 단기 이익.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보실게요. 우리 예전에 다 했던 거잖아?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진행률 어떻게 구했었죠? 나 좀 봐줘. 자, 진행률은 우리가 여태껏 쓴 돈을 총 예상 원가로 나눴었죠. 그러면 자, 여기 진행률 구해보면요. X년에 여태껏 쓴 돈은 50만원, 총 예상 원가는 이만큼이니까 요거 25%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X년도는 여태껏 쓴 돈 작년에 50, 올해 110 썼으니까 160, 200으로 나누면 이제 80% 이렇게 나오고요. X3년도는요, 200만원 중에 200만원 다 쓴 거죠. 그러니까 100%. 빨리빨리 갈게요. 뭐 한두 번 연습한 건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누적 수익은요, 우리가, 계약금액 곱하기 진행률이죠. 그러면 요거 300만원 곱하기 25%, 그러면 75만원. 그 다음에 얘는 300만원 곱하기 80%. 하면은 240만원. 그 다음에 얘는 300만원 곱하기 100% 하면은 3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누적 원가는요, 여태껏 쓴 돈이니까 50만원, 160만원. 그 다음에 얘는 200만원. 이렇게 되고요. 자, 누적 이익은요, 누적 수익에서 누적 원가 빼면 되죠. 25만원, 여기 40만원, 그 다음에 여기 100만원. 이렇게 되지. 그렇죠? 자, 그럼 단기 수익은요, 단기 수익은 이거잖아. 단기 발생 수익, X년도 수익, 뭐 이렇게 나온다면, 단기 누적 원가에서, 단기 누적 뭐뭐에서 정기 누적 뭐뭐 빼자라고 배웠었지. 그러면, 뭐야? 이렇게 하면은 25, 이렇게. 0 빼면은 75만원. 그 다음에 얘는, 단기 누적 수익이 240, 전기 누적 수익은 75만원. 빼면은, 얘가 165만원. 자, 그 다음에 X3년도는요, 단기 누적 수익에서 전기 누적 수익 빼면은 6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단기 원가는, 단기 발생 원가니까, 왜? 요거 써주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단기 이익은요,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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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얼마야? 여기 내가 잘못 구했네. 80만원인데. 어쩐지 뭔가 숫자가 어그러져 있더라. 80만원이니까, 여기도 잘못 구했네? $175만원. 맞네? 이건 또. 그러면 55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20만원. 이렇게 되죠. 이해가시나요?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풀었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쭉 가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뭐, 요새 또 전쟁 발생했지. 그쵸? 전쟁이 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X년도 때 보니까요, 총 예상 원가가요, 물자 수급 이런 게 안 돼갖고 늘어나 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 거냐면, 만약에 320만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뭐부터 바뀌어야 될까? 진행률부터 바뀌어야죠. 그쵸? 그럼 진행률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50%가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누적 수익도 바뀌어야겠죠. 150만원. 그럼 누적 원가는 그대로고요. 그럼 누적 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단기 수익도 바뀌겠죠?
단기 수익도 바뀌려면 얘는요 단기 누적 수익에서 전기 누적 수익 되니까 75만원. 그러면 단기 이익은요 원가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 45만원 35만원 45만원? 얼마? 3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봐봐. 우리요 요렇게 생각해보자. 어쨌든 공사를 완성하면요 받는 돈이 얼마예요? 300이죠. 근데 공사를 완성하면 들어가는 돈이 얼마야? 320이지. 결국 내가 손실을 보는 금액은 얼마야? 결국엔 20만원 손실 봐요. 맞죠? 근데 말이 됐을 때 결국 20만원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를 보수주의 차원에서 손실을 미리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20만원이 아니라 그냥 야 미리 마음 아파하자. 20만원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20만원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늘려야죠. 맞죠? 누적 원가를 늘려야 그만큼 손실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누적 원가가 늘어나니까 얘가 늘어나겠죠. 단기 누적 원가에서 전기 누적 원가 빼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얘도 늘어나겠죠. 이렇게 연쇄작용이 난다고.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고요. 얘가 다시 여기에 영향을 주고요. 이것 때문에 다시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미래 손실이 나는 걸 미리 이렇게 인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손실이 예상된다면 총의 기준으로 갔을 때 첫 번째 손실이 나는 연도에 이거를 미리 인식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누적 손실을 총 손실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게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요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올해 발생한 거 얼만데? 요거 물어봐. 그러면 요게 증가된 만큼 요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수익 파트니까 아마 한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 있을까? 결국 말 문제로 나오는구나. 자, 요거 한번 읽어봐봐. 근데 이거 답은 뭐야? 답이요. 여러분들 1번이에요. 1번이야. 자, 일단 공사 완료 시점의 비용을 인식한다? 아니죠. 우리 계속 진행률을 인식하고 있었고요. 전기 손익을 건든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진행률에 따라 비용을 인식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딱 요 10만원만 인식했다는 게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예상이 되는 금액이라면 바로 비용을 인식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거 얘기한 게 1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시 비용으로 총손실을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원가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그 원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건설계약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현금흐름표 갈게요.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에서 이제 11번인데요.
11번이 아닌데? 10 그게 아니었는데? 몇 번이었지? 잠깐만. 맞네? 왜 나랑 문제가 다른 느낌이지? 잠시만요. 25년도 문제가 와서. 헷갈려. 찾았다. 자, 요거 11번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자, 요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다면 어렵고 사실 쉽다면 쉬운 문제거든? 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당기순이익이 지금 10만원이에요. 10만원인데,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을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요, 간접법을 썼을 때, 일정 기억을 한번 돌이켜보자. 저희가 현금 흐름표 얘기하면서요, 간접법을 쓴다면, 양식이 요렇게 된다라고 배웠었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이거는요 약식이고요. 원래대로 가면은 사실 요렇게 되거든. 얘를 이제 제가 좀 바꿔볼게. 원래 간접법의 식은요 요거예요. 당기순이익이 있으면요,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이제 이게 진짜 심하긴 해. 첫 번째로요, 법인세 비용과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은 빼줘요.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 얘네를 더하고 빼는 거야. 얘네를 고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나오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현금으로 납부한 법인세 비용과 이자 비용을 여기서 빼주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수입한 이자와 배당금 수익을 더해줘요. 그래서 나오는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거든. 이게 원칙적인 기본식이야. 근데 저희가 여태껏 배웠던 거는 일단은 이런 게 없다는 가정하에 제가 요거를 이렇게 생략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요거 묻는 거잖아. 맞죠?
이거 현금 납부금 빼기 전 금액에 묻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던 데서 이것만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가볼게. 이제 이것만 추가시켜서. 자, 지금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있으면요. 단기순이익이 10,000원이라고 했나? 100,000원. 10만원에서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자 비용이나 법인세 비용은 더해줘야 되고요. 있는지 봤더니요. 여기 보니까 법인세 비용 있네. 2,000원 더해주셔야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수익이나 뭐였지? 배당금 수익이요. 요거는 빼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나와 있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유출입이 없는 수익과 비용 한꺼번에 할게요. 자, 그러면, 자,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일단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와 있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감가상각비 1,000원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수익과 비용은 빼거나 더해 주셔야죠. 자, 그러면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수익이나 비용을 봤더니 여기 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러면 얘는 다시 더해 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따로 쓰자. 워낙 많아서. 자,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요게 있는지 봤더니 일단은 여기 보니까 부채 증가가 여기 있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산의 증가니까 건들 게 없고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3,000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업했던과 관련된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가 있는지 봤더니 자, 여기 보니까 자산의 증가 나와 있네. 그러면 요만큼을 빼주셔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5,000원. 요렇게 구하면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10만 4,000원? 104,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대로 푸셨다면 아마 못 푸시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나중에 모의고사 때 와서 한번 설명드릴 생각이었는데 이왕 질문 들어온 김에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일단 재미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야. 되셨죠? 오늘도 질문하셔도 돼요. 기존 교재에서 내가 못 풀었던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내일도 풀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재미에게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세무회계 쪽 좀 가볼 건데요. 세무회계에서 일단은 법인세 쪽 질문하신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우, 씨. 이쪽으로 보는 적 없고. 일단은 질문 들어온 게 98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요거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요. 자, 요거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 자적 을표 구하는 거거든요.
자, 읽어보셨나요? 자, 요거는 이제 유보 잔액이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 유보를 처리되는 게 뭐가 있어? 그거부터 골라야지. 일단 벌금은요, 기타 사유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업무 수준비 기타 사유출이죠.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유보인 것 같네. 그 사안들이 지금 여기 정리돼서 쓰여져 있는 거야. 맞잖아?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자. 감가상각비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자, 감가상각비는 한도 초과액이 올해 이만큼이 발생했다는 거야. 근데 전기 한도 초과액이 이만큼이 송금산입이 됐다는 거예요. 봐봐, 여기 송금산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유보는 얼마가 감소했겠어? 송금산입이 된 게 1,100만 원이 있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올해 송금비산이 된 게 2천만 원이 있었으니까 감소로 1,100만 원이 줄었고요. 증가로 2천만 원이 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잔액은 3,100만 원. 아닌가? 맞나? 맞네. 그쵸? 3,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손충당금이요. 얘는 한도 초과됐으니까 취소돼야지. 그러니까 감소가 취소야. 취소가 되니까 여기서 500만 원이 감소하고요. 올해 한도 초과된 게 400만 원이잖아. 그러면 요때 기말전에 400만 원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미수이자 가볼게요. 자, 미수이자는요. 미수이자 200만 원이 송금 산입이 됐대.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미수이자는 원래도 차감으로 내려오잖아. 그러면 얘는 이게 증가된 거겠죠. 원래 마이너스 계정에서 마이너스가 생긴 거니까. 자, 봐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데이터 표시되어 있잖아. 음이라고 원래 마이너스 150이야. 근데 올해 송금산입으로 200이 더 들어왔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전기께 취소가 돼서 입금산입으로 취소가 된 거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금액이 줄었다가 또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기말잔액은 마이너스 200이죠. 마이너스 2보다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단기면허증권 평가이익은요. 지금 여기 입금산입된 건 없고요. 오히려 송금산입된 게 있네. 그러면 올해 송금산입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 마이너스가 증가해서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것을 합계액 구하라는 거니까 합계액 구해보면 여기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잘 봐봐. 원래대로 원래 설정을 했을 때가 플러스 유보면요 취소가 되는 거 마이너스 유보가 돼야지. 근데 원래 설정을 마이너스 유보로 되네야. 그러면 얘가 취소가 되면 플러스 유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미수이자.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취소된 건 없었고요. 설정만 된 게 생긴 거잖아.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잔액이 마이너스로 남아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잘 판단하셔야지. 평가 이익을 없앨 때는 마이너스 유보를 우리가 설정을 해줬다. 그지? 그래서 요거 문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서 요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 좀 풀 건데요. 이거 9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거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지금 보면요. 급여하고 상여라는 인건비 내역이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랬을 때 지금 직원의 급여하고요, 임원의 급여, 그 다음에 직원의 급여, 직원의 상여하고 임원의 상여가 나와 있죠. 근데 본부가 두 개네? 본사. 그 다음에 건설본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요, 본사를 위해서, 본사의 급여를 지급한 금액은요, 얘는 비용으로 처리가 됐대요. 그쵸? 근데 건설본부의 인건비는 자산으로 처리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데요. 자, 본사 쪽부터 하나 해볼게요. 본사는 지금 비용으로 처리가 된 경우야. 자, 그러면 직원 거 한번 따져보자. 자, 직원의 급여는요. 자, 우리가 급여가 송금비싸니 때는 요인은 뭐가 있었어? 첫 번째가 한 명에서 합자해서 노무출자 사원이거나, 두 번째가 비상근 임원의 부당이익 계산비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나, 세 번째가 동의지급의 동의지급보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동의지급을 초과해서 받는 금액이라면 송금불산이 됐었죠. 그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상여요. 자, 직원의 상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송금비싼이 되는 금액은 없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1억 7천 다 송금이 인정이 될 거라고요. 자, 이제 임원이요. 자, 임원에 대한 급여도 직원하고 규정이 똑같죠. 그래서 이 급여도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맞죠?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건 없으니까. 자, 그럼 상여요. 상여는 이제 임원의 상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죠. 내규가 있는 경우 내규를 초과하는 금액, 내규가 없는 경우는 전액. 다 안 됐었잖아. 자, 지금 내규가 얼만큼이야? 40%잖아요. 그러면 지금 급여의 40%니까 얼마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야? 6천까지만 인정이 되는데 얘 7천을 받고 있잖아.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6천이죠.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 안 되는 금액 1,000만 원은 송금 불산이 1,000만 원, 상여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부에 대해서 이렇게 본부가 아니지. 본사에 대해서 조정을 해봤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건설본부요. 얘는 자산으로 처리가 된 거잖아. 그러면 자, 일단 얘기해볼게. 직원이요.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제재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급여 전액 다 송금으로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거야. 송금으로 인정이 됐다는 건 자산으로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여요. 직원의 상여가 얼마야? 1억 2천. 얘도 전액 다 자산으로 그대로 인정을 하겠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임원이죠. 자, 임원의 급여는 특별한 제재가 없는 한은 세 가지 요건에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송금으로 다 인정이 돼요. 맞죠? 근데 임원의 상여는요. 내규가 있으면 내규 초과에는 인정이 안 되잖아. 그러면 자, 상여의 40%, 내규가 40%였으니까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4천만 원까지죠? 그렇죠? 그러면 4천만 원까지는 송금으로 인정이 되나 2천만 원은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얘를요, 우선 뭐부터 해야 돼? 자산에서 송금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자산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송금산이 2천만 원 마이너스 6으로 빼주는 거야. 맞죠? 지금 회계는 이거 전체를 자산가액으로 보고 있는 거. 이거 전체를 자산가액으로 보고 있는 건데 세법은 나는 여기까지만 인정이잖아. 아이고. 여기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산을 보는 금액이 2천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낮추는 거라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송금으로 끄집어냈는데 얘 불법 상여 준 거잖아. 그래서 이런 이중 세무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요거를 합친 세무조정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쵸? 그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게 4번. 요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옛날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축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슬슬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 정점을 찍었었거든. 이거 나오는 게. 근데 그 뒤로는 약간 잠잠하긴 한데 뭐 나오려면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는 사실 질문이 들어온 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득세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첫 번째가 그로스업이요. 이젠 배워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로스업에 관해서 가볍게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로스업, 다른 말로 배당가산에 그 다음에 귀속법인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것 때문이야. 이 취지가요.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계산식 약식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근데 재경관리사 목적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데 얘는 둘 중에 작은 금액에 1번식과 2번식 중에 작은 금액에 곱하기 10%야. 아시겠죠? 옛날엔 11%였는데 이거 10%로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식은요.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에 과세표준 있죠? 여기서 무조건 2천만 원을 빼주세요. 무조건 2천만 원을 뺀 금액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소득 금액 중에요. 금융소득 금액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의제 배당액 그 다음에 분리과세 항목 이게 제외한 거 중에 작은 금액에 곱하기 10%야. 아, 이게 최선이야. 이게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아, 미안해. 어쩔 수 없잖아. 안 그러면 니들이 별표 배당 막 이러고 배우든가.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그대로 놓고 한번 해볼게. 사실 지금 이 금융소득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지 지금 되게 논의 중이거든. 그래서 제가 가능한 안 가르치려고 한 건데 그래도 시험에 안 갖고 가는 것보다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뭐부터 먼저 해보지? 이거 먼저 해볼까? 자, 여러분들 이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9번. 이거 다 틀리면 어떡하냐? 자, 문제 읽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금 종합소득에 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얼마인가 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금융소득은 뭐예요? 이거잖아.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액이요. 금융소득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소득은 어떻게 구했지? 총 수익금액에서 아무것도 빼는 게 없었죠. 그 다음에 배당소득 금액은 총 배당액에서 빼는 거 없었어요. 근데 그로스업이라는 이상한 걸 더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그럼 그로스업 금액도 지금 포함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봐봐. 이거 두 개 합계액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가 얘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구분을 해볼게요. 자, 이자소득부터 먼저 볼까? 자, 이자소득은요, 국내 예금이자 포함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자는 없네요. 맞죠? 나머지는 이자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당소득이요. 자, 배당소득은 첫 번째,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1,000만원. 그쵸?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액 400만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배당 200만원. 이렇게 돼서, 배당소득 금액은, 이렇게 되죠. 1,600만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금융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3,10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자 배당의 합계액이 3,10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뭐를 구해야 되냐면 그로스업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제가 식을 주어드리긴 했잖아. 근데 이 식에서요, 아예 문제가 나 그로스업 대상소득이야 이렇게 나오면 얘만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돼. 사실 제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아까 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2,000만원 뺀 금액과, 맞죠? 금융소득에서 주발초 뺀 금액, 주발초 의제배당 뺀 금액, 요거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그로서 대상소득이다 라고 나오면요, 금융소득에서 주식발행 초과금 의제배당 뺀 금액을 그냥 얘로 보라고요. 이 그로서 대상소득으로 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문제에서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서 그래. 안 준다면 내가 말한 식으로 구해야 되고, 준다면 2번 식에 그로서 대상소득만 들어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써줄게. 자,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요거였잖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이요.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외된다고 했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그로서 대상소득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얘 대신 이걸 쓰라고. 요걸 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그로서 대상소득이거든, 원래? 근데 요렇게 명시적으로 줬다면, 문제에서 준다면 문제가 여러분들 배려하는 거예요. 쉽게 풀어라. 이러고 그러면 얘만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럼 그로서 금액 구해보면요. 자, 지금 이자 배당 합계액이 얼마야? 3,100만원이잖아. 이거 과세표준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2,000만원 빼요. 요 금액과 그로서 대상소득 지금 얼마야? 1,000만원. 맞죠?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이거 1,00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1,000만원에 10%가 그로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만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로서 금액 100만원이 추가돼서 우리 금융소득 금액은요 3,200만원 요렇게 된다. 이렇게만 구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가면 더 머리 아파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이 문제고요. 자, 요거 한번 풀어봐봐. 과세표준만 구해봐봐.
자, 요거 같이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입에서 근연기를 합친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세 개는 사실 금융소득이죠. 그쵸? 맞죠? 이자 배당을 합친 거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씩 구해보자. 자, 이자 소득은요, 정부예금 이자 500만원,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액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당소득은요, 배당소득은 비상장 법인의 배당소득 1500만원과 요게 그로스업이 더해져야지. 그래야 배당소득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지금 사업소득이요. 사업소득은 1억 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로스업 금액만 구하면은 종합소득 금액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그로스업 금액 구해보자. 자, 둘 중에 작은 금액이죠. 1과 2 중에 작은 금액이야. 거기에 곱하기 10%죠. 자, 리스트의 첫 번째 식은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이라고 얘기하는 금액에서 2천만원 뺀 금액과 우리 여기도 그로스업 대상소득이라고 나왔잖아, 아예. 그러면 여기 그로스업 대상소득을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식을 보면요, 자, 우리 그로스업을 제외했을 때 지금 과세표준 얼마야? 1억 3천. 맞죠? 요거 다 더하면 1억 3천이잖아. 이 금액 물어보는 거야. 이 금액. 1억 3천에서 2천만원. 뺀 금액과, 자, 그로스업 대상소득 지금 얼마예요? 1,500만원. 맞지? 요거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1,500만원. 맞죠? 자, 그러면, 요거 1,500만원에서 10% 한 150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50만원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150이니까, 자, 요렇게 더해보면요,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3천, 1억 3천, 1억 3천, 얼마야? 어쨌든 1억 3천 150만 원인가? 어차피 괜찮아. 틀린 금액이다. 자, 이렇게 돼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요, 공제가 1,100만 원이니까 요거 빼면 어쨌든 답은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쵸? 답이 없죠. 어디가 잘못됐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앞전에서도 똑같이 풀었는데 여기가 차이가, 앞문제하고 차이가 있는 거면 앞문제는 금융소득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금액이 들어왔잖아. 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은요, 이거예요. 금융소득만 존재했을 때 얘기야. 금융소득만 존재하면은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이 됐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설명하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금융소득 중에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진짜로 이 종합소득, 사업소득까지 다 더해서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종합소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융소득은요, 요거죠. 얘와 얘. 그렇죠? 그래서 3천만 원, 여기 3천만 원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금융소득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3천만 원 이렇게 하고 요 둘 중에 작은 거를 빼니까 요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제 이해 가세요? 여기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소득이 아니라 금융소득 중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구하니까 여기가 100만 원이니까 1500, 1500, 1600, 3100에 1억 3천, 여기가 1억 3,100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 빼주면 1억 2천. 맞나? 그래서 요거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금융소득 중에라는 말을 항상 붙여 넣으셔야 돼요. 그로스업은 금융소득에서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정도 그로스업 얘기를 좀 해봤어요. 되셨나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업소득 구하는 거 한 번만 연습하고 하려고. 자, 여러분들 요건데요. 이거는 아마 그 강의 보셨으면 아실 거야. 강의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사업소득을 얘기하면서 거의 마지막 중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업소득의 총 수익 금액과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건요, 일단은 가장 큰 틀은 이거예요. 관련이 있어야 돼. 관련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아시겠나요? 즉,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다는 거는 영업활동에서 쓰인 것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영업 외수익이나 영업의 비용들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단,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자 비용,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요거는 포함이 되는 거야.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부금 만큼은 우리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입송금하고 똑같이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요거 내일 할까? 그래서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세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정을 한번 해보자. 자, 사업소득 금액을 구해보면요, 이게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와있죠? 자, 단기순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게 비용 금액을 다 포함시킨 걸 거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본인에 대한 급여예요. 요거는 얘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었죠? 그래서 본인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이니까 고려를 더해주시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뭐야 이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자, 얘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자, 본인에 대한 보험료는 요 필요경비로 이건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분이 근로소득자가 아니야. 맞잖아. 사업소득자잖아. 그러면 여기서 경비를 빼줘야지. 사업소득자가요, 이런 것들, 특별소득공제를 못 받는 이유는 너 경비를 빼고 있잖아.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근데 주의하실 건 연금보험료는 안 된다. 연금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얘기해 줄게. 우리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뭐가 있었지? 공적보험료들은 특별소득공제 항목이었죠. 그게 뭐가 있었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그렇죠? 이거는 누구만 공제를 해주는 거야? 근로자들만 되죠. 그럼 사업자들은 왜 공제 안 해줄까?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이야. 이해 가시나요? 근데 국민연금보험료예요. 이거는 사업자나 근로자는 공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경비로 안 빼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경비로 인정해 받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조정할 건 없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녀에 대한 급여예요. 이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까? 이거 인정돼요. 여기서 빼줄게. 대신 자녀한테 근로소득세 부과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녀의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익이요. 요거는 이자수익은 인정되면 안 되지. 왜냐면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빠지면은 총수익금의 불산입 이렇게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이요. 자, 요거는 얘는 총수익금하고 인정이 안 돼.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투자자산하고 관련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 빠지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중에 벌금이요. 요거는 원칙적으로도 송금으로 인정 안 되는 거니까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더해주시면 우리 사업소득금액은요 337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맞나?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2월 교수님이 7천만 원 있잖아. 그러면 얘 빼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나오는 게 이렇게 돼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하나씩 계산해 가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어디 나오더라? 잠시만요. 세종제 파트였나? 원천 뉴스 파트. 어디 있어요? 나 풀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내가 내자. 자, 여러분들 간혹 이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요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구하라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의 1용 근로자에 1용 근로자가 일당으로요 20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20일을 일했을 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산식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1용 근로자잖아요. 이분의 1급여가 얼마예요? 20만원이죠. 그 다음에 1용 근로자가 근로소득공제는 받는다고. 얼마? 15만원. 맞죠? 그러면 이곳에 이분의 근로소득 금액은요 5만원이죠. 자, 여기에 우리 세율이 얼마가 부과돼? 원천징수세율이 1용 근로자 마침표 찍으라고 했잖아. 6% 부과된다고. 그러면 6%가 부과가 돼요. 그러면 이분의 산출세율은요 얼마야? 3만원? 3천원? 3천원? 3천원. 얼마 안 되네?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분 뭐 받아야 돼? 근로세액공제 받아야지. 근로소득 세액공제 받아야죠. 그러면 세액공제를 빼주면요, 세액공제는 이분 무조건 55%라고 했지. 그러면 55% 공제를 받을 거야. 맞죠? 그러면 이거 빼면 납부세액은요 45%는 1350원 내실 거라고요. 그리고 이분 20일치 내야 되잖아. 총 납부세액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20일 곱하면요 이때 납부해야 되는 거는 27,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묻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요식 그대로 쫓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요거 적용해서 하루당 납부세액 구한 다음에 20일치 낸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요거 1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풀어가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무에게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369페이지 잠깐만. 똑같은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로써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희 모의고사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죠. 지금이 여러분들 3시 14분인데 3시 35분까지 모이도록 할게요. 좀 쉬다 오세요.